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4살일 때 이혼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너무 어리면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살 게 아니라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인간하고 더는 살 수가 없어서 갈라선 것이죠. 6년 전 저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그 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보니 이제는 조금은 담담하게 꺼내볼 수 있게 됐네요. 저는 6살 차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계속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이 있긴 했지만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찾아와준 아이인데다 결혼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낳아서 잘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은 맨날 결혼 어쩌고 하길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남편은 원래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만두고 떡볶이 가게를 창업했었거든요. 저랑 만날 때만 해도 가게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그럭저럭 장사는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새도 못 낼 만큼 장사가 몹시 안 됐었죠.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에서 도움을 조금 받고 또 각자 모아놓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30년 넘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도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유지해봤자 오히려 적자라고 하면서요. 저는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인테리어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곳은 워낙 작은 데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 직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기로 회사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가게를 접었기 때문에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에겐 수입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시부모님이 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요? 곧 애는 태어날 건데 애 아빠는 직장이 없고 저도 그만둬야 되고 남들은 임신하면 태교에 신경을 쓴다지만 저는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취업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장사를 말아먹고 나니까 의지도 사라진 건지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었어요. 말은 맨날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간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력서 넣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접수 마감돼서 못 넣은 적도 많고 본인도 집에 있으면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연애 때는 나름 장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건데 싶었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취업을 안 하니 아이 좀 키워놓고 저라도 다시 재취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렇게 18개월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미 다 까먹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때 마침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선배가 곧 본인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선배에게 부탁해 회사 오픈하면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곧 오픈할 예정이었고 저는 그 전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야 했기에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죠. 제가 사는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 아이 등하원 시키는데 편하기도 하고 또 신입 원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보니 원장님도 젊고 성격도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 밝고요. 괜찮겠다 싶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아이를 보내고 나서 지켜보니 더욱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원장님도 정말 싹싹하시고 아이도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아이도 처음에 적응할 때만 힘들어했지 나중에 적응하고 나니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선배의 회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했고 저도 출근을 하기로 약속했죠. 남편은 그맘때 낮에는 집에 있고 오후 늦게 아는 친구가 하는 동네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했거든요. 매일 일하는 건 아니었고 알바식으로 바쁠 때마다 가서 일을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남편은 취업보다 다시 창업을 하고 싶어 했고 친구 일하는 것도 배울 겸 알바식으로 다니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차피 낮에는 내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근하고 나면 아이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은 남편에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발끈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다 데려다주고 하는데 나더러 가라고? 뭐 어때서? 너무 노는 사람 같잖아. 남들이 보면 뭐라 생각할 거야. 저 아빠는 일도 안 하나 그럴 거 아니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맞잖아. 일 안 하고 노는 거. 뭐? 야, 내가 뭘 놀아. 밤에 일하러 가는데.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 너 남편 무시하지 마. 네 남편 무시하고 그럴 만한 사람 아니다. 아직도 밖에 나가면 쓸만해. 네, 많이 쓸만하시고요. 소연이 등하원만 신경 써서 해주세요. 못한다니까? 못하는 게 어딨어.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전에 데려다줘. 그 어린이집 일찍 연다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아이를 열심히 돌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었죠. 그나마 제가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부탁하면 딱 그것만 마지못해 하고요. 다른 거 다 됐고 출근해야 되니 아이 등하원만 시켜달라는데 그것도 싫다고 뻗대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노려보고 있으니 남편은 그제야 알겠다고 자기가 등하원 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출근을 앞둔 하루 전날 어린이집 원장님께 앞으로는 남편이 등하원 시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도 잘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아이 등원을 시킨 그날 저녁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다. 진짜 세상 좁아. 왜? 소연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 있지? 어,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야. 알고 보니 나 고등학교 친구야. 진짜? 오, 깜짝 놀랐다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반가웠겠네. 고등학교 때 친했어? 고등학교 때 그냥 같은 반이라서 인사만 했던 정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더라. 잘 됐네. 아는 사람이면 우리 소연이도 더 잘 봐줄 거 아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리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좋아 보여도 마음 한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면 마음이 좀 놓이니까요. 남편도 친구가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처음에 등하원 시키기 싫다고 징징거린 것과 달리 아이 등하원도 잘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아이를 잘 보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다녀줬고 그 덕에 저도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저는 저희 아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번씩 원장님께 감사 문자도 보내고 남편 통해서 빵이나 간식을 들려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에게 잘 맞고 좋은 어린이집 만나는 것도 큰 복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때 저랑 같이 어린이집을 보냈던 같은 동 엄마가 있었거든요. 한 번씩 마주치면 인사 주고받고 나이도 비슷해서 연락처도 주고받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봤는데 그 엄마가 다른 어린이집 차량으로 아이를 등원시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어린이집을 관뒀지 싶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그 엄마를 마주친 겁니다. 어머, 지율 엄마, 오랜만이야. 아, 소연 엄마, 출근하나 봐. 근데 지율이 어린이집 옮겼어? 제 말에 지율 엄마는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어. 왜? 만족하면서 잘 보냈잖아. 우리 어린이집 괜찮은데. 그냥 옮겼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 옮긴 데는 어때? 좋아. 지율 엄마는 뭔가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인사하고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했죠. 그런데 저기 소연 엄마. 응? 소연이 그 어린이집 잘 다니지? 그럼 그 소연이 아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친해? 갑자기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등학교 동창이래. 아, 그렇구나. 왜? 아니야. 전에 하원할 때 보니까 서로 반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랬구나. 이도 참. 아무리 친구래도 원장님인데 반말을. 저기 나는 먼저 가볼게. 다음에 한번 봐. 조심해서 가요. 지율 엄마는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뭔가 저를 대하는 게 유달리 어색하고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을까 조금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방에서 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더니 제 엉덩이를 조물조물 거리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랬죠. 엄마 엉덩이는 왜 만져? 아빠가 이렇게. 아빠가 소연이한테 그랬어? 아니,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란 말을 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 응, 아빠가 아까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막 웃었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죠. 아빠가 원장 선생님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다고? 응. 저는 뭔가 싶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어리고 의사소통이 완벽한 나이가 아니다 보니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의외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죠. 원장님하고 많이 친해? 말했잖아. 동창이라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래? 참나. 우리가 무슨 애야? 나이가 몇인데 장난을.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뭔가 남편이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더불어 지율 엄마의 이상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지율 엄마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저기 지율 엄마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응? 아니 얼마 전에 마주쳤을 때 그때 왜 우리 남편하고 원장님하고 친하냐고 물어본 거야? 그때 말했잖아. 반말을 하길래. 단지 그것 때문에? 지율 엄마는 제 물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소연 엄마. 네, 혹시 소연 엄마도 뭔가 이상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아. 무슨 말인데? 해봐. 지율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겁니다. 저기 내가 전에 우리 지율이 하원시키려고 차 타고 간 적이 있거든. 데리고 바로 마트 가려고. 근데 내가 차에서 잠깐 뭐 찾고 있는데 어린이집 문 앞에 소연 아빠가 애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소연이는 안 나오고 원장만 나오더니 소연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소연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셔라 그랬겠지. 근데 갑자기 소연 아빠가 원장 엉덩이를 탁탁 치는 거야. 엉덩이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도 순간 잘못 봤나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원장이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웃으면서 소연 아빠 가슴을 손으로 미는 거야.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잠시 후에 선생님이 소연이 데리고 나오고 소연 아빠는 평소랑 다름없이 데리고 가더라고. 나는 차 안에서 보는데 이게 뭔가 싶고 너무 얼떨떨한 거야. 내가 잘못 봤나 했지. 그래서 블랙박스 녹화된 걸 다시 봤거든. 근데 다시 봐도 진짜 그러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원장이랑 학부모 사이인데 엉덩이 치고 가슴 밀고 그래? 아무래도 그 두 사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지. 근데 솔직히 내가 자기랑 친해도 결국 남의 가정일인데 함부로 나서는 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렇다고 그런 원장이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지율이를 계속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 옮긴 거거든.
저는 지율 엄마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한 행동이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정말 남편과 원장이 그럴 줄은 몰랐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말을 못했고 지율 엄마는 괜찮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했고 지율 엄마는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지율 엄마 말대로 엉덩이 치고 가슴 미는 게 다 찍힌 겁니다. 거리가 살짝 있다 보니 엄청 또렷하진 않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지가 떨려왔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애 보내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이럴 수 있나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몰래 남편 폰을 가지고 나와 뒤져봤습니다. 원장하고 개인적으로 톡을 나눈 내역도 없었고 통화 내역도 깨끗하고요. 나름 철두철미하게 증거는 싹 지운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 폰으로 원장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면 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답장이 올 거라 생각했죠. 뭐해?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10분 정도 후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자기 생각. 그걸 보는데 진짜구나. 이것들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확신이 들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답장이 진짜 오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지율 엄마 말 들었을 때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렇게 밝고 우아하고 싹싹해 보이던 그 원장이 우리 남편이랑 그런 사이라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원장은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애엄마 어쩌고 톡이야. 지금 밖이야? 오늘 일 안 간다며. 원장은 남편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더라고요.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없는 건 남편이 다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 나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그걸 보는데 진짜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답장을 보냈죠. 그럼 볼래? 우리 남편도 자고 있거든. 나이스 타이밍이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자 안에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보자고 하다니요. 어디서? 어디긴 원으로 오면 되지. 한두 번이야? 아니면 동 앞에 차 세워놨으니까 그리로 오던지. 원장도 저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엄청 익숙하다는 듯 원으로 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몰래 한 번씩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올 거야? 라고 보내니까 원장도 오랜만에 밤 데이트네? 좋은데? 지금 갈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던지. 입안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옷을 챙겨 입고 어린이집 근처로 가봤어요. 그 근처에 숨어서 떨리는 기분으로 한참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원장이 도둑고양이 마냥 까만 옷을 입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원 앞으로 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다 찍었죠. 원장은 보안을 해제하고 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내 자식을 보내는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이 그럴 줄이야. 배신감도 이런 배신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왔고 집에 와서는 제가 남편인 척 원장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는 미안하다, 지금 와이프가 일어나서 못 가겠다 한마디 남기고 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울었어요. 가정적이고 능력 있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제 뒤통수를 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새 울고 또 울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터뜨리지는 않았어요. 며칠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그냥 묻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랑 이런 짓을 벌이다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키즈노트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개망신을 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문서 하나를 작성했죠. 제목은 내 남편과 바람난 원장을 고발합니다였고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과 제가 찍은 사진,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을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동창이라는 핑계로 만남을 가지면서 학부모와 원장이라는 것들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였다라고 적었죠. 그리고 그걸 50장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가방 안에 넣고 오리엔테이션 당일날 찾아갔어요. 오리엔테이션 날 신입 원아를 입학시키려는 엄마들이 많이 찾아왔고 선생님이 입구에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저를 알아봤죠. 소연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신입 원아 OT인데. 제가 원장님한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OT 준비하고 계셔서.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죠? 그럼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잠시 후 원장이 들어와서 앞에 섰고 어린이집 OT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시켜 안내 유의물을 나눠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말했죠. 원장님! 원장은 신입원아 엄마들 사이에서 뜬금없이 제가 앉아있자 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 소연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원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같이 나눠줘도 되죠? 원장님은 눈치를 챈 건지 당황한 얼굴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가방에서 유임을 꺼내서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뿌린 유이물들은 온 사방으로 퍼졌고 엄마들도 웅성거리며 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 눈이 완전 휘둥그레졌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제 행동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엄마들 이게 뭐냐면서 순식간에 난리 나고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원장도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저는 원장을 노려보며 말했죠. 우리 애 퇴소할 거니까 퇴소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조만간 법원에서 소송 등기 하나 갈 겁니다. 답변서 잘 쓰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장 당황해서 쫓아오더니 나가려는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원장님은, 아니, 원장님은 무슨, 너는 뭐 하는 짓인데? 학부모랑 바람을 펴? 바람이라뇨.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원장과 제 언성이 오가자 엄마들도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오해는 무슨,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밤에 연락했지, 와이프 잔다고. 너 좋다고 원으로 오라며, 밤 데이트 하자고. 그리고 원으로 바로 왔었잖아. 근데 그거 내가 보낸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아주 신나서 오더만. 그 말에 원장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옆에 엄마들도 난리가 났고요. 더러운 것들. 그러고도 네가 원장이야? 너나 내 남편이나 상간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런 소송 당하고 이런 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살면서 그런 짓을 한 적은 처음이라 너무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으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도 그 여자랑 통화를 한 건지 다 알고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 서류 줬습니다. 협의이혼하자고. 별도로 상간소송은 걸 거니까 위자료는 따로 준비하라고 하면서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야.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네 폰으로 톡 보내니까 그 오밤중에 그 여자 잘도 어린이집 오던데? 둘이서 거기서 잘 만났나 봐. 미친 것들. 너야말로 미쳤냐? 왜 혼자 오해하고 생 난리를 치는데?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여? 저는 그 말에 식탁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소연이가 네 행동 따라하더라. 네가 원장 엉덩이 주무르는 거. 그걸 네 딸이 따라했다고, 이 미친 인간아. 그 말에 남편도 입 떡 벌어지고 저도 울며 불며 소리 질렀죠. 네 자식 앞에서 그러고 싶니? 나중에라도 소연이가 알아봐. 지 아빠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는 거 알면 걔가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해. 우긴다고 없는 일 되는 줄 알아? 결정해. 협의혼 할 거야 말 거야. 이혼을 어떻게 해? 애도 어린데. 애 생각은 안 해? 이런 소문 다 퍼뜨리면 소연이는 어쩌라고.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애 생각하는 인간이 애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길게 말하기도 싫다. 협의요 못하겠으면 소송할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고 참 끝까지 징글맞더라고요. 저는 저 인간이랑 같은 집에 도저히 못 있겠어서 결국 아이랑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어린이집도 그만둬야 하고 아빠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마음을 단단히 잡자고 생각했죠. 제가 그날 깽판을 부린 일로 동네 엄마들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거기 다니던 엄마들도 퇴소하던지 아니면 원장 경질시키라고 난리가 났대요. 원장이 학부형이랑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어린이집에 애를 계속 보내겠나요? 그중 저랑 아는 다른 엄마한테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그 소식 듣고 퇴소하러 갔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원장이 한숨 쉬면서 혹시 OT 때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대요. 맞다고 하니까 원장이 다 오해라면서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 그랬대요. 유임을 보니까 다 사실이더만 진짜 뻔뻔하더라면서 저한테 원장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소한다는데 괜찮냐고 하고요. 저는 고소해도 된다고 애초에 거기 찾아갔을 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불어 나도 이혼소송이랑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 했고요. 그 여자는 그 후에 진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초범인데다 상황상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참작도 있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 걸었고요. 더불어 그 일이 일파만파 다 퍼져서 원장 남편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녁에 한 번씩 일해주는 그 친구네 가게에 원장 남편이 직접 찾아와서 멱살 잡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후에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상간소송 진행할 건데 증거자료 있으면 좀 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당연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장 남편도 원장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쑥대박 만들고 인생 망치니까 속 시원하냐 따지는 겁니다. 쑥대밭은 네가 자초해서 만든 거고 반성은 못할 망정 끝까지 뻔뻔하다고 진짜 치 떨린다고 한마디 했죠. 원장은 뒤늦게 연락 와서 잘못했다고 합의하자고 했어요. 자기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재판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해고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제 승소로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뀌었고 남편은 여전히 직장도 없이 빌빌거리며 살고 있어서 위자료도 아마 전 시부모님이 내주시는 것 같았죠. 재판 과정은 참 힘들었고 또 한 번씩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아이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이미 그 두 인간의 외도 사실을 안 이상 예전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참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랑 그랬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자기 자식보다 당장의 욕망이 더 중요했던 남편놈. 그런 놈하고 참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더 행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때 일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흉터도 옅어지는 것처럼 저도 지난날의 아픔에 너무 매여있지 않고 앞으로의 삶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내년쯤부터 건강 관리하면서 슬슬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시댁이 있지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결혼하고 8개월 정도 됐을 무렵 어머님과 난리 나는 일이 하나 있었고 그 뒤로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머님과는 결혼 초부터 삐그덕거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과 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한테 바라는 게 참 많으셨던 어머님. 그리고 그걸 곧이곧대로 다 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저. 그러니까 어머님과 저의 갈등은 당연했겠죠. 저도 초반에 어머님과 이렇게 부딪힐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좋고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과는 정말 운명의 반쪽처럼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성격, 성향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속으로는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쯤 인사도 드리러 가고 상견례도 하면서 어머님을 뵀었어요. 그때는 사실 잠깐 뵌 거기도 하고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걸리는 건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는 유명한 곳이고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아는 사람들은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과 무슨 대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는 대기업 안 다녀봐서 모르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재빨리 나서서 선한의 회사 되게 좋은 회사고 연봉도 나랑 비슷하다고 하니 어머님이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그때도 어머님 말씀에 뭐지? 싶기도 했지만 별 말은 아니니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쎄한 기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혼 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2달도 안 돼서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남편과 저의 여행 계획 때문에 불거졌어요. 남편도 저도 여행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결혼해서도 여행은 꼭꼭 가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국내든 해외든 여력 되는 대로 여행을 갔었고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날은 몰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여행을 가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10월쯤에 했는데요. 2달 뒤가 크리스마스다 보니 여행으로 어딜 갈지 여행 계획도 함께 정했죠. 그리고 각자의 회사에 크리스마스 연휴 뒤로 연차를 붙여 쓰기로 했습니다. 여행은 가는 날보다 가기 전이 더 설레고 재밌잖아요.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가서 뭐 입을지 생각도 해보고 저도 워낙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종종 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행 준비하는 건 언제든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또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여행 가는 날만 생각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즈음 갑자기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댁 식구들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겠으니 저더러 갈 만한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좀 어렵기도 해서 선뜻 저희는 그때 여행을 갈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어머님께 잘 얘기하면 된다고 하면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엄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근데 어쩌죠? 저희 여행 가기로 해서 이미 티켓까지 다 끊었거든요. 차라리 이분 날 말고 그 전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 어때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폰 밖으로까지 어머님이 소리 지르시는 게 들리는 겁니다. 뭐야? 아니 그날 그렇게 니들끼리만 여행을 가겠다고? 저도 옆에 앉아 있었기에 통화하는 게 들렸는데 어머님께선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여행 가는 건 전부터 저와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알겠다며 전화를 확 끊으셨어요. 전화 끊고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랬죠.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신가 봐.
어쩔 수 없지. 다 예약해놓은 거고 우리 여행 계획이 선약이잖아. 남편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괜찮을까? 혹시 원래도 이브날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했었어? 저는 매년 하던 행사였나 싶어서 미안해서 물어보았죠. 아니, 전혀.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집 별로 그렇게 서로 왕래 없다고. 그렇게 한 적 없어. 아마 나 결혼했다고 엄마가 한번 모이려고 하신 것 같아. 그래? 남편은 괜찮다고 저한테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서운해하시는 게 못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온 겁니다. 선아에게 내가 어제 성우에게 너네끼리 여행 계획 잡았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서운하든지 밤에 잠이 안 와서 설쳤다. 성우는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 너도 잘 알 거다. 네가 우리 장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고 이제 며느리가 되었으면 시댁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어떻게 너네끼리만 여행을 간다고 정해놓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여행을 가든 식사를 하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성우가 설령 장남의식이 부족해도 네가 큰 며느리면 시집 식구들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다. 시댁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부모도 시동생도 안 챙기는 너를 떠올리니 참 답답하고도 섭섭하구나. 결혼을 했으면 장씨 집안 사람인데 내 생각으로 선아 너는 며느리로서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성우랑 다시 의논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장씨집 가족과 함께하도록 해보렴. 이라고 온 겁니다. 그거 보는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혼내키는 듯한 장문의 문자를 처음 받아봐서인지 심장도 막 떨리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결혼한 부부가 둘이서 상의해서 여행 계획 잡은 게 이렇게 혼날 정도로 잘못된 짓인가?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회사에서 할 일은 많았지만 자꾸만 어머님의 문자 생각이 떠올라서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셨나 싶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며느리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렇게 서운해한다는 사실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와서 곰곰이 어머님이 보내셨던 그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에 그 문자를 읽었을 땐 좀 놀라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결혼한 부부가 여행 갈 계획 잡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게다가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과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여행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갑자기 어머님이 이브날 식사하자고 통보하신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같이 여행 계획을 결정한 건데 왜 저한테만 며느리의 의무를 안 한다고 시댁 식구들을 생각 안 한다고 꾸짖는 건지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저한테는 이렇게 쉽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가만히 곱씹을수록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도 퇴근해서 왔어요. 남편이 무슨 일 있느냐, 표정이 왜 그러느냐 하길래 어머님 문자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좀 곤란해하더라고요. 아, 참 엄마도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셔? 아직 답장은 못 드렸어. 보내지 마.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남편은 방에 가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방 밖에서 가만 들어보니 처음에는 어머님을 좀 달래드리는 것 같았어요. 여행 가는 거 예약을 미리 해야 가격이 싸길래 결혼 초부터 얘기해둔 거다. 다음 해에는 같이 식사하는 걸로 하자. 기분 푸셔라 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남편도 나중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분날 식사를 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시냐고요. 다음번엔 가족끼리도 다 같이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좀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선 결국 또 전화 끊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저한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급하게 나가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선아야,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애가 왜 그러니?
톡 쏘듯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남편한테 쪼르르 일러? 너 내가 보낸 문자에는 답장도 안 했더라. 어머님이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답장 못 드렸습니다. 답장 못 드린 거 죄송해요. 답장 못 드린 건 죄송하고 너네끼리 여행 계획 잡은 건 안 죄송해? 어머님, 솔직히 그게 왜 죄송해야 되는진 모르겠어요. 부부끼리 연휴 맞이해서 여행 계획 잡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얘가 내 말을 아예 이해 못했나 보네. 너 결혼했잖아. 지금 성우랑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근데도 너네끼리만 놀러 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너 내가 어제 보낸 문자를 제대로 안 읽었니? 읽었는데요, 어머님. 읽었다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너 큰 며느리야. 장씨 집안 큰 며느리. 결혼을 너네 둘이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가족들이 생긴 거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무슨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한 거야? 그 말 듣는데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로 좋아해서 가정을 꾸린 거지 무슨 거창한 마음가짐까지 있어야 하나요? 어머님은 자꾸 며느리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가요? 결혼하면 출가회인 돼서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만 신경 써야 되고 그 집 귀신이라도 돼야 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 남편이랑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있고 연봉도 큰 차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똑같이 3천만 원씩 지원받은 게 전부고요. 3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해주신 거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에게 사위 노릇 잘하라든지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애초에 사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신 적도 없어요. 하실 이유도 없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렇게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또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네,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 거 맞아? 목소린 전혀 아닌데? 진짜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돼서 이만 끊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전화해라. 어머님, 저희 회의 끝나고 바로 외근도 나가야 돼요. 전화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얘가 정말 네가 진짜 외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쯤 되니 저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성우 씨한테 하세요. 저 진짜 바쁘고 지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만한 게 난가? 왜 저한테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생 같이 산 자식한테는 뭐라고 못하시면서 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는 저렇게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럼 앞으로는 여행 계획 잡을 때마다 이날 가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죠.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어봐야 될 지경입니다. 참 갑갑한 상황이다 싶고 솔직히 그런 기분으로 즐겁게 여행을 갈 수나 있겠나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행 가는 건 예정대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하긴 했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니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래도 어른이시니 제가 숙이고 들어가자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사과드렸고 어머님도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척 훈계 10분 정도 하시고 끝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엄마 비위 맞춰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죠. 딱 이번 한 번뿐이야. 앞으로는 나도 안 할 거야. 솔직히 나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결혼 초반이고 분란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숙이고 들어간 것뿐이야. 다음부터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나도 마냥 죄송하다고 하진 않을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이브 전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모여서 식사했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원래 계획대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식사 도중에도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신 얼굴로 다음부턴 니들끼리 그렇게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결혼했으면 시댁 가족들도 우선시해라 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것 같네요. 하여튼 그 일이 있었고 두어 달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 어머님 생신이라서 고급 호텔 다이닝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호텔 다이닝이다 보니 돈도 꽤 비싸지만 자주 없는 좋은 날이니 좋은 곳 가서 분위기 있게 식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남편도 제 얘기에 거기 꽤 비싼데 가족 다 가면 돈이 꽤 나올 거라고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몰라도 양가 부모님 생신 때는 좋은 곳 가서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좋아하면서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식비와 별개로 저는 어머님께 드릴 선물도 알아보고 있었죠. 제 딴에는 결혼 후 시어머니 첫 생신이라고 신경을 쓴 거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 생신도 그렇게까지 비싼 곳에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결혼 후 첫 생신이라서 좀 무리할 정도로 좋은 식당을 예약하려 한 거고 어머님도 만족해 하시고 고마워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어머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며칠 뒤 퇴근을 하는데 가는 길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네, 어머님. 너 거기 예약했니? 하고 받자마자 대뜸 물어보시는 겁니다. 생신 때 갈 레스토랑이요? 네,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어머님이 취소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하게 물었죠. 네? 왜요, 어머님? 그날 혹시 시간 안 되세요? 시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휴, 너는 내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줘야 되니? 뭘요, 어머님? 아니, 결혼해서 첫 시어머니 생신인데 너네 집 초대해서 생일상 차려서 식사 대접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밖에서 밥을 먹자는 거야? 네? 그런 건 기본 아니니? 아들 결혼시키고 첫 생신인데 나도 며느리한테 밥상 한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저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딴에는 신경 써서 고급 레스토랑 예약했더니 제가 저희 집에서 직접 안 차린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기본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화를 내셨지만 제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그게 왜 기본인가요? 결혼하고 첫 생신을 며느리가 직접 음식 대접해야 된다는 게 무슨 규칙도 아닌데요. 어머님, 거기 엄청 유명한 셰프가 하는 곳이에요. 분위기도 좋고 예약 잡는 것도 어려운 곳이라서 제가 일부러 셰프고 자시고 나는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아야겠다고. 적당히 뭐 비싼 대로 대충 식당이나 잡아놓으면 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며느님 할 줄 알았니? 얘가 그렇게 안 받는데 첫 생일이면 네가 정성으로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 거다. 거기 당장 취소해. 나 안 갈 거다. 나는 너네 집 가서 제대로 된 생일상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해. 하시고 끊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저 일단은 식당부터 취소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내가 미쳤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 생신 때 가기로 한 곳 취소했어. 라고 했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는 걸 보니 남편한테는 얘기 안 하신 듯 했습니다. 왜? 역시 나한테만 전화하시고 자기한테는 하지도 않으셨구나. 만만한 게 나네. 엄마가 전화하셨어? 첫 생신인데 며느리가 생신상 안 차린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거기 당장 취소하라셔. 나한테 꼭 생신상을 받아야겠다고. 뭐라고? 아, 진짜 엄마 왜 저러시지?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됐어. 하지 마. 자기가 전화드리면 또 나한테 연락하셔서 뭐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생신상 차려드리지 뭐. 생신상?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나 음식 잘 못하는 거 알잖아. 미역국이랑 간단한 건 내가 해보고 나머지는 뭐 근처 맛집에서 포장하거나 배달 음식 시키면 될 것 같아. 이 근방에 맛집 많잖아. 그래.
그릇에만 옮겨 담으면 되지. 우리 엄마도 배달 음식 종종 시켜 먹어. 괜히 내가 해도 문제야. 맛이 없네 이런 것도 안 배우고 결혼을 한 거네 하실 것 같아.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한숨이 나왔죠.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리 삐까번쩍한 식당이라고 해도 생신 당사자인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어쩌겠나요? 취소해야죠. 저는 다음에 친정 부모님 생신 때나 거기에 다시 가야겠다 기약하면서 어머님 생신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차려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맘카페에서 검색해서 맛집 정보를 얻었어요. 생신이다 보니 갈비찜 포장해오고 모둠 회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족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족발집은 좀 멀어서 배달로 시켰습니다. 미역국하고 잡채, 애호박전은 제가 했고 나물 종류는 반찬 가게에서 사왔습니다. 케이크도 큰 걸로 하나 준비하고 집에 큰 상이 없어서 큰 접이식 상까지 하나 인터넷으로 샀죠. 생신 당일날 남편은 어머님 모시러 간다고 시댁으로 갔고 신혼의 부부도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기 전까지 음식 세팅하고 그릇에 다 옮겨 담았어요. 사온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게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상차림이 거의 끝나고 배달 용기들을 씻어서 치우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만난 건지 어머님과 남편, 신혼에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우는 들어오더니 차려진 음식 보고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뭔 종류가 이렇게 많아. 상다리 부러지겠네. 시장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테이블 위에 음식을 스캔하시더니 잔뜩 화가 나셔서 얼굴까지 벌개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 이거 혹시 배달시킨 거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죠. 미역국이랑 잡채랑 저는 제가 했어요. 옆에서 신우도 그러더군요. 엄마, 당연히 이런 거는 시키지. 아구찜하고 모둠회를 세훈이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건 당연히 배달시키죠. 그런데 신우가 그렇게 말하던지 말던지 어머님은 혼자 격노하시는 겁니다. 선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왜요,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네가 날 돈으로 사먹여? 하시는 겁니다. 저나 남편도 당황하고 신은의 부부도 황당해하고 엄마 왜 그래? 시어머니 첫 생신상을 배달 쪼가리 시켜서 차려? 내가 이따위 거 받으려고 너한테 생일상 받겠다고 한 줄 알아? 며느리로서 정성도 없고 성의도 없네. 너네 엄마가 너 이렇게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전까진 그저 황당했는데 저희 친정엄마 걸고 넘어지시니까 저도 확 불쾌해지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왜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이 미역국하고 잡채하고 다 했는데. 꼴랑이고 정작 다른 거는 다 손가락 까딱해서 시킨 거고. 어머님,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저 어머님 생신이라고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예요. 못하는 음식 꾸역꾸역 내놓는 것보다 맛집에서 주문하는 걸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서. 꼴랑 배달시켜놓고 뭘 신경 써서 준비해.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생신상이라고 차려놓고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저희 어머님 배달 음식 한 번도 안 드시고 사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도 남편 말에 따르면 배달 음식 잘 시켜 드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에 배달 음식 시켰다고 뒤집어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차리면 어머님은 더 좋으셨겠죠. 하지만 제가 요리에는 자신도 없습니다. 결혼했다고 뚝딱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까짓 거라고 했지만 미역국이랑 잡채, 호박전 하는 것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 칼질 이런 게 서툴거든요. 그리고 이왕 오시는 거 맛있는 거 다양한 거 드시면 좋다고 생각해서 포장과 배달이지만 나름 다양하게 한 상 가득 준비한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꼭 며느리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차린 음식을 받아야겠다고 며느리한테 삿대질하며 뭐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편과 신우도 다 말리는데도 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하신 듯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앞에서 펄쩍펄쩍 하시는데 그걸 가만 보고 있는 저는 마음속에서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어머님 무슨 사극 찍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때 어머님 말투도 그러했고 지나치게 과한 모습이 꼭 연극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어머님이 일부러 나 잡으려고 저러시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제가 대꾸도 없다고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하시더니 신우와 남편이 말려도 그냥 확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신우네는 급하게 따라가고요. 아, 엄마 왜 저래 정말. 한바탕 어머님이 그러고 가신 뒤에 남편은 옆에서 열내고 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왜 저러실까?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너, 나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라. 무릎 꿇고 빌지 않는 한 나 볼 생각하지 마.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폰 바꿔달라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차분하게 제 할 말 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될 만큼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어머님이 어머님 마음대로 며느리의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제가 그만큼 안 따라준다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고 저한테 폭언까지 퍼부으시는데요. 저 며느리지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이 집 노예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도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신다고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시면서 저희 친정까지 욕하시는데 정말 기분 나쁘고요. 뭐가 어째?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그럼 시어머니 모시고 대충 배달 포장 음식이나 차려놓고 생신상 차렸다는 게 말이 돼? 저한테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바라세요? 차라리 남편이나 아가씨는 자식이니까 그런 걸 바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결혼한 지 5개월도 안 됐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어머님이랑 저 아예 남남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바라시는 게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바라는 며느리상 될 자신 없고요. 더더욱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에도 없는 사과도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볼 생각 말라고 하셨죠? 그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저도 어머님 뵐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건강하세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그랬죠. 자기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 들면 지금이라도 어머님한테 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일은 엄마가 심했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남편은 제 편이었기에 저도 더 이상은 남편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밥 먹을 기분도 아니어서 차려놓은 음식은 밀폐 용기에 딱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종류와 양도 많아서 정리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어요. 어머님은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왔고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저 바꾸라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받지 않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께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그 뒤에 어머님이 남편더러 저랑 같이 와보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진 안 보신다더니 왜 자꾸 부르시는 건지. 하지만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 간다고. 앞으로는 어머님 안 보겠다고 안 했느냐고. 앞으로는 너만 가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아쉬울 것도 없죠. 어머님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아쉬울 게 있나요? 오히려 편하면 편했죠. 게다가 남편도 자기 엄마를 이해 못하는 입장이기에 저보고 가지 말라고 자기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혼자 시댁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저 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대요. 듣다 남편도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면 자꾸 그렇게 하시라고 나도 앞으로 안 올 거라고 한 소리 했다네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좀 눈치를 보시더랍니다. 아들까지 안 올까봐 그러신 거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정말 어머님을 일절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도 안 가고 전화도 아예 안 합니다. 갈 일 있으면 남편 혼자 가고요. 저도 그때 내뱉은 말 진심이거든요.
어머님 억지에 일일이 맞춰드릴 생각 없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 뒤로 신우가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한다는 소리가 저희 엄마 예전에 할머니한테 시집살인 무진장 당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도 뭔가 며느리 들어오면 당한 거 해소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저도 엄마가 왜 저러실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엄마한테 새언니한테 왜 그러시냐고 말려도 봤는데 그 나이 때 되시는 분들 말려도 안 되잖아요.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뭐. 언니 정말 이제 저희 엄마 보러 안 오실 거예요? 네 아가씨. 저는 어머님 뵐 생각 없어요. 네 언니 알겠어요 저도. 그 뒤로 어머님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든 어쩌든 저는 아예 안 보고 삽니다. 무릎 꿇고 빌기 전엔 볼 생각 말라셨잖아요. 저 무릎 아까워서라도 다시 어머님 뵈러 갈 생각 없거든요. 제가 왜 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사과를 해야 되나요? 어머님 생각도 참 특이하신 게 어머님이 저러시면 제가 무서워하며 기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그래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말 그렇지만 막말로 시댁에서 결혼할 때 받은 거라곤 3천만 원이 전부인데 그것도 기분 나쁘다 하시면 당장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전했고요. 도대체 무슨 근자감으로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저 난리를 치시고 안 보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안 보고 사려고 합니다. 불편할 거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명절에도 남편 보내고 저는 집에서 쉬니까 꿀맛이고요. 남편도 굳이 저한테 자기 집 가자거나 하지도 않아요. 자식들한테는 안 바라시면서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며느리한테는 바라는 게 그토록 많으셨던 저희 시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할 자신도 마음도 없기에 그냥 이렇게 안 보고 계속 살렵니다. 며느리 들어왔다고 대단한 대접 받고 싶으셨던 어머님. 이제 며느리가 있어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짧았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돌싱된 지도 꽤 됐고 제 나이도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재혼할 생각 없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 남편 때문인데요. 전 남편은 저에게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 남편이 싫고 밉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제 인생까지 망가질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전에 발을 빼게 되었지만요.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도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 남편과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사귄 기간도 꽤 되거든요.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저는 이혼까지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도 전 남편의 속내,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을 경험해봤기에 절대 사람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사연 없는 이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마는 제가 겪은 이혼 과정도 참 놀랍고 어이없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혼 이야기를 위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수경이라는 이름의 대학교 동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 이혼의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가 그 친구인데다 저하고는 참 오래된 인연이 악연이 된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첫 오리엔테이션 날 수경이를 만났어요. 수경이는 그때 키와 덩치가 꽤 큰 아이였는데다 옷도 잘 입어서 눈에 잘 띄었죠. 신입생인데도 한눈에 봐도 비싼 브랜드 옷과 비싼 가방,
비싼 신발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리엔테이션 참가할 때 본인 아버지 차를 타고 왔다는데 굉장히 고가의 외제차였어요. 그래서 동기들과 선배들 사이에서는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도 꽤나 돌았죠. 수경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수경이는 괄괄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걸어준 수경이가 고마웠고 저와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수경이는 본인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옷이나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다 패션 센스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오가며 살이 많이 쪘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또 수경이는 남자 동기들이나 남자 선배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선배가 잘생겼다느니 어떤 동기가 다정하다느니 하는 소리를 잘했죠. 하지만 본인이 관심을 열심히 가지는 것에 비해 솔직히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남자 선배들과 동기들 사이에서 수경이는 일명 대장부로 불렸거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성격도 괄괄하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털털한 친구로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고요. 저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 적극적인 수경이가 부럽고 친구로서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수경이와 단둘이 술을 먹는데 수경이가 여자 둘이서 술 마시니 재미없다며 남자 선배들을 불러서 같이 먹자더군요. 저는 됐다고 우리끼리나 먹자고 했는데 본인이 한사코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선배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고 말았는데 수경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가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하니까 남자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처음 보는 수경이의 모습에 저도 몹시 당황하기도 했죠. 수경이는 자기가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수경이를 열심히 달래줬죠.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가 중요하느냐. 네가 얼마나 멋지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고작 남자 때문에 우느냐고요. 제 말에 수경이는 자기가 뭘 가졌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했죠. 너는 성격도 좋고 옷도 잘 입고 센스도 좋다. 또 잘하는 것도 많지 않느냐. 게다가 부모님도 엄청 서포트 많이 해주시고 네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지 않느냐. 그거 굉장히 큰 거다. 톡 까놓고 인생에 있어서 부모 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 줄 아느냐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수경이가 부러울 때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수경이네 부모님은 꽤 부자라고 했고 수경이가 외동딸이라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경이는 20살 어린 나이에도 자차를 끌고 다니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자주 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샀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녔다고 했고요.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했거든요. 저는 수경이에게 네가 가진 게 훨씬 많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작 남자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우는 수경이를 달래주려고 열심히 이 말 저 말 했던 거죠. 수경이는 고맙다고 했고 제 말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죠. 수경이는 다시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습니다. 저는 같은 과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용화 선배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용화 선배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군대 제대 후 복학을 한 상태였죠. 훤칠한 외모 덕에 인기가 많았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몇 번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호감이 있었기에 결국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용화 선배와 제가 사귀자마자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아마 용화 선배가 친구들에게 말한 모양이죠.
그래서 당연히 수경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경이는 기분이 상한 채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용화 선배랑 사귀는데 말도 안 하냐고요. 저는 머쓱하게 그랬죠. 사귀기로 한 지 며칠도 안 됐어.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먼저 난 거야. 그런데 수경이는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없다는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나한테는 남자 다 필요 없다고 그런 소리 하더니 너는 결국 용화 선배랑 사귀네? 수경이의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몰아세우듯이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요. 저는 수경이가 이성에게 인기 없어서 우울하다고 하길래 우울해하지 말라고 네가 가진 게 정말 많다고 위로를 해준 건데 수경이는 저를 아주 제대로 오해했더라고요. 저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명하고 변명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수경이는 저에게 화가 난 듯 굴었고 자꾸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상했죠. 남자 때문에 울고불고 하길래 제 딴에는 달래주려 한 말이고 그거랑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경이가 그렇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경이도 용화 선배를 좋아했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경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가 좋아했었다는 건 몰랐다.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다. 나한테는 용화 선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라고요. 제 말은 진심이었는데 수경이는 필요 없다고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화가 났고 도대체 수경이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둘이 사귀는데 뺏은 것도 아니고 저는 수경이가 용화 선배를 좋아하는 줄도 몰랐는데 말이죠. 그 일로 수경이와 제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학교 내에서 단짝으로 붙어 다녔는데 더 이상 같이 안 다니고 수업도 함께 안 들었죠. 그러다가 수경이는 휴학을 했고 돌연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찝찝한 오해를 남겨놓고 사이가 그렇게 틀어진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경이는 유학을 갔고 저는 학교에 다니다가 먼저 졸업을 했습니다. 수경이와는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겼고 인연도 끊겼죠.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용화 선배와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어느 연인들처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용화 선배가 먼저 졸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서 만날 일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재취업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죠. 대학교 과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고 저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 선후배들 오랜만에 모이기로 한 자리였죠. 저는 그때 한창 재취업 준비 중이다 보니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다들 보고 싶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화 선배도 또 수경이까지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용화 선배는 헤어진 연인이기도 하고 수경이라도 안 좋게 끝이 나서 껄끄러울 수도 있었지만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니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난 수경이도 용화 선배도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느낌이었고요. 수경이는 특히 외적으로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손도 많이 댔고 살도 굉장히 많이 뺐더라고요. 처음엔 선뜻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경이는 마치 예전 일이 없었던 것 마냥 저에게 말을 걸고 반가워했고 저도 오랜만에 만난 수경이가 좋더라고요. 수경이는 털털하게 용화 선배도 대했습니다. 저는 다시 만난 옛 연인이 어색하기도 했는데 자리가 무르익어가니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고 수경이는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님이 큰 갤러리 카페를 차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경이가 취미로 그리는 그림도 걸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걸어두는 카페라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규모도 크고 멋지더라고요. 수경이는 저보고 한번 놀러 오라고 했고 저는 꼭 가겠다고 했죠. 용화 선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멋지다 생각했고 저는 취업 준비 중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초라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런데 용화 선배가 먼저 자기 아는 형님이 회사 운영하는데 신입 직원 뽑는다며 소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기에 좋다고 했고 용화 선배는 그럼 연락처를 넘기겠다고 했죠. 저는 그날 그 모임에 간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씩 궁금했던 수경이랑도 다시 만나 잘 풀었고 또 용화 선배로부터 취업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틀 뒤 선배가 연락이 왔고 저는 소개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회사는 조건이 괜찮았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바로 출근도 하기로 했죠. 저는 용화 선배에게 취업시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고 용화 선배는 술이라도 한번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화 선배와 다시 만나 밥도 먹고 술도 사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미 헤어진 연인이었는데 그렇게 다시 만나니 색다르기도 하고 또 옛날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와 좋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처음 사귀었을 때보다 더 풋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만나오던 와중 수경이에게 연락이 왔고 수경이네 카페도 놀러 갔어요. 카페 규모도 크고 직원도 많고 이런 멋진 카페를 운영하는구나 싶어서 놀랐죠. 와, 너무 멋지다 수경아. 카페가 정말 예뻐. 역시 너 센스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예쁘니? 칭찬 고마워. 너 그리고 되게 예뻐졌다. 그치. 나 살을 20kg 뺐잖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야? 지방 흡입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지. 안 아팠어? 아파도 어째 예뻐지려면 참아야지. 그 덕에 남자친구도 꽤 만나고 이제 인기도 제법 있는 것 같아. 너 인기 많을 것 같아. 너무 예뻐졌다. 고마워. 참, 그때 용화 선배랑 다시 만났잖아. 기분 어땠어? 아, 실은 그날 용화 선배가 나 취업 자리 소개시켜줬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 연락하다가 지금 사귀기로 했어. 저는 쑥스럽게 말했는데 수경이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어? 아니, 모임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됐어? 그러게.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졌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불탔지 뭐 둘 다. 그런데 제가 용화 선배랑 다시 사귄다고 하니 수경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지 싶었는데 수경이는 표정을 바꿔 웃더라고요. 다시 만나니까 감정이 타올랐나 보네. 그래, 둘이 잘 어울리지. 인연인가 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수경이에게 근황을 전했고 다시 연락 자주 하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 취업한 회사를 다니며 남친이 된 용화 선배랑도 잘 지냈어요. 그리고 반년도 안 돼서 선배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그때는 저도 워낙 선배가 좋았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고 대학 과동아리 모임에서 결혼도 알렸어요. 동기들, 선후배들 다 축하한다고 꼭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수경이는 표정이 계속 안 좋았고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경이는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톡을 보내도 씹고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왜 그러지 싶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수경이가 용화 선배를 예전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한다고요. 실은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모임에 나온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놀랐죠. 아직까지 용화 선배를 좋아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용화 선배와 잘해보고 싶어서 모임까지 다시 나왔는데 정작 저랑 사귀고 결혼한다고 하니
수경이의 충격이 큰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 몰랐고 남친 역시도 수경이의 마음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선배를 좋아했던 수경이의 마음도 안타깝긴 하지만 제 남친에게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 하니 저도 좀 껄끄럽기도 했어요. 어차피 제 연락도 안 받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다시 연락이 끊겼고 결혼식 때도 일부러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에 수경이가 찾아왔어요. 무려 위아래 새하얀 투피스를 입고요. 화장도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지 엄청 화려하고 진하더라고요. 신부 화장인 줄 알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수경이가 저에게 상당히 악감정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작정하고 흰색 투피스를 입고 온 게 보였죠. 마치 본인이 신부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당연히 수경이의 그날의 행동은 대학 동기들과 선후배들 사이에서 안 좋게 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일로 수경이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앞으로는 안 봐도 되겠다 싶어서 축의금까지 돌려주고 인연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혼을 시작했어요.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이기에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반년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꽤 심각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하는 사업이 꽤 잘 되고 있고 전망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업에 자부심도 꽤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기에 저도 남편의 사업이 막연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작부터 상황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빚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결혼하고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알게 되었고 많은 부분이 대출 돌려막기였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 놀랐죠. 남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넘치고 알아서 뭐든지 잘하는 것 같던 남편이지만 막상 지켜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본인조차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저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게 보였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고 저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에게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돈을 좀 빌려달라 손을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냥 월급쟁이고 저희 부모님도 도움 주실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나마 있는 돈이라곤 결혼하고 집 살 때 다 보태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우리 부모님도 도와줄 여력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는 인복이 없다며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푸념을 했죠. 저야말로 사업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 탕탕 치다가 이제는 저랑 저희 부모님께도 손 벌리고 못 도와준다고 하니 원망하는 남편에게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니 아는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님은 큰손이라고 했죠. 저는 참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는 형님이라는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도와준 건 다름 아닌 결혼식 이후에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수경이었어요. 저는 연락을 안 했지만 남편은 수경이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수경이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고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남편은 자금을 도와준다고 하니 냉큼 수경이와 만난 것 같고 실제로도 도움을 꽤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도움 준 사람이 수경이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 큰 충격과 함께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느냐 따졌죠. 나한테는 큰손인 아는 형님이 도와줬다며 왜 수경이가 도와줬다고 안 했어? 자기랑 수경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괜히 말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뭐하러 얘기해.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됐잖아.
이렇게 알게 되면 더 기분 나쁠 거라는 거 몰랐어?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한데 어찌됐든 나는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하고 수경이가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아. 수경이가 뭐하러 오빠를 도와주겠어. 무슨 이유로? 내 사업의 미래를 믿고 투자하는 거지. 저는 남편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진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이유로 수경이가 남편을 도와줬겠나요? 남편 사업이 수경이가 잘 아는 분야인 것도 아니고 돈 필요하다고 하니 넙죽 돈부터 빌려주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기분 나빴지만 그렇다고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의도가 뭐든 남편은 자금이 필요했고 그걸 수경이가 도와준 건 맞으니까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수경이가 도와준 거니까 속상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갔죠. 하지만 수경이의 돈으로 힘든 고비는 넘겼겠지만 역시나 남편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투자를 핑계로 제대로 된 생활비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빠듯하고 힘들었죠. 저는 남편에게 사업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아는 사람도 많고 인맥도 넓으니 취업을 이제라도 준비하는 건 어떻겠느냐 조심스레 물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수경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와이프가 남보다 못할 수 있느냐면서요. 수경이는 남편 하는 사업을 믿어주고 응원해준답니다. 그 소리를 제 앞에서 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응원해준다고? 뭘 어떻게 응원해주는데? 수경이랑 따로 연락하고 만나기라도 해? 당신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나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 선후배야. 당연히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수경이는 내 사업 투자자기도 해. 정신 차려. 걔가 진짜 오빠 사업에 관심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아? 걔 예전부터 오빠 좋아했다고 했고 흑심 품고 저러는 거야. 너는 개무시하는 나 같은 놈, 수경이는 믿어주고 좋아해줬다고 하니 오히려 감지덕지네. 지금 말이라고 해? 오빠 유부남이야. 나랑 결혼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차라리 남이 낫네. 와이프가 나를 더 무시하고 더 안 믿어주는데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표시했지만 제 입장에선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마음대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잘 안 들어왔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의심 끝에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깔아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향한 곳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사행성 도박장을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도리어 따져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위치 추적 앱 깔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감시한다고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데를 다니냐고요. 그 일로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남편은 제가 말려도 그 도박장을 자꾸 다니는 듯 했고 하루는 남편에게 울면서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제가 울며 불며 절규를 하니까 남편도 아차 싶었던 건지 반성을 했습니다. 돈도 없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던 차에 잘못된 길로 빠진 것 같다고요. 이제 다시는 안 갈 거고 정신 차리겠다고 했죠. 남편이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저도 남편과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게 한번 중독이 되면 그 어떤 중독보다 심하다는 말이 있죠. 남편은 결국 저 몰래 또 도박장을 갖고 저는 결국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남편의 도박 자금은 어디서 얻었냐고요. 저도 초반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수경이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경이에게 사업 자금을 핑계로 계속 돈을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수경이는 저희 남편이 도박장을 오다닌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고요. 저는 너무 지쳐버려서 결국 1년 반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수경이가 연락이 왔더군요. 저희 회사 근처인데 좀 보자고요. 저는 수경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왜 만나자고 할까 궁금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경이가 저에게 아주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데 여기까지 찾아와? 말투가 너무 날 서 있다. 나한테 서운한 거 맞니? 모르는 척 굴지 마. 서운한 게 있냐고?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여?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너 내 남편한테 사업 투자 어쩌고 하면서 돈 주면서 연락하고 만나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상관없었고. 상관없었다고? 네가 알든 말든 상관없다고.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어쨌든 용화 선배한테 너는 못 주는 도움 나는 줄 수 있으니까. 라며 의기양양해하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내 남편이 그렇게 좋아? 막 돈을 퍼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아? 그 말에 수경이도 코웃음 치더라고요. 그래 맞아. 돈 퍼줘도 안 아까워. 나 돈 많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까짓 돈 퍼주는 거 일도 아니야. 너 미쳤니? 김용아 내 남편이야. 근데 살아. 너 결혼식 때 흰옷 입고 올 때부터 알아봤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상간소송 소장이라도 받아보면 정신 들래? 내가 선배랑 뭘 했다고 소장이야? 너도 진짜 웃긴다. 증거 있어? 아, 그렇게 돈까지 주면서 들이댔는데 별건 없었나 보구나. 어쩌니? 아쉽겠다. 하면서 저도 비꼬았습니다. 그랬더니 수경이 표정이 엄청 험상궂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안해서 어쩌지? 나 용화 선배랑 별거 있었는데? 그러는 겁니다. 자존심 상했는지 지가 지 입으로 제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술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더 깐족거렸죠. 네 착각 아니고? 야, 너야말로 착각에 빠져 사는 거지. 나 용화 선배랑 잤어. 그것도 여러 번. 네가 불쌍해서 말은 못했는데 용화 선배 너랑 안 살고 싶어해. 너처럼 남자 기죽이고 쥐뿔도 도움 안 되는 여자 싫대.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차 싶다고 하더라고. 라면서 지 입으로 저희 남편이랑 노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저도 당연히 열받고 기분은 안 좋았죠. 아무리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해도 제 친구랑 남편이 놀아났다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아, 그래. 돈 받고 잠자리 해주면서 하는 말인데 무슨 립서비스를 못하겠니? 너 듣기 좋으라고 그랬겠지. 그렇게 이악 물고 정신승리하면 좀 나아져? 너도 너네 친정도 아주 구질구질하다더라. 용화 선배가. 라는데 저는 둘째치고 저희 친정까지 모욕하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너는 돈 주고 내 남편 만나지만 결국 내 남편 와이프는 나야. 너는 상간녀지. 심지어 돈까지 주는 ATM 상간녀. 닥쳐. 네가 뭐라는데?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네. 소송 걸어줘? 돈 많다고 자랑질하더니 위자료 빵빵하게 줄 거지? 제 말에 수경이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됐고 이혼해줘. 내가 왜?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살아봤자 너만 비참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절대 안 해줄 건데? 그러고 살고 싶니? 이러고 살게. 저는 타격감 하나도 없이 깐족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편이랑 원래 이혼할 마음이 없었다면 수경이의 이런 도발은 굉장히 열받고 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 생각도 하고 있고 이미 정 다 떨어졌기 때문에 수경이가 저러는 게 우스웠어요. 그런데 수경이가 저를 가만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징그럽다. 남편이 바람 핀다고 해도 아무 상관도 없다면서 이혼은 안 해준다고? 그래, 상간녀인 너는 모르겠지만 그건 본처 마음이란다. 너 뭐가 목적이야? 돈 주면 헤어질 거야? 너 돈 그렇게 많아? 돈 줘. 내가 만족할 만큼 주면 헤어져 줄게. 돈에 미쳤구나. 너는 남자한테 미쳤잖아. 너 같은 애들을 요새 남미세라고 한다던데?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도 안 지고 따졌습니다. 수경이는 혼자 씩씩거리더니 말하더라고요. 좋아. 지금 사는 집 그거 너한테 넘길 테니까 용화 선배랑 헤어져. 네가 뭔데 넘기고 말고야? 용화 선배 목 내가 넘기라고 얘기할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론 솔깃했죠. 솔직히 가뜩이나 이혼하려고 준비 중인데 집까지 준다면 저는 땡큐였어요. 대출이 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집은 남편의 지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나한테 집 넘기면 바로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남편이 도박장 드나드는 걸 모르나 싶더라고요. 만약 알았다면 집까지 저한테 넘기면서 제 남편 달라고 이러진 않을 테니까요. 수경이는 그 후 남편에게 집 넘기고 이혼해줘라. 그 돈 내가 주겠다고 설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달라는 대로 돈 주고 도움 주는 수경이가 저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물주로서 또 호구로서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좋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수경이가 남편의 도박 사실을 알고 말을 번복할까봐 오히려 걱정이 됐는데 남편 역시도 호구인 수경이를 잡아야 되니 절대 안 들키게 조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남편은 수경이를 이용해 먹을 생각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수경이 혼자 사랑이니 운명이니 하고 있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선 이미 정 떨어지고 폐기처분도 안 되는 남편놈 집까지 주면서 데리고 간다고 하니 땡큐였습니다. 저는 수경이가 하자는 대로 3자 대면에서 협의 이혼하고 접수도 같이 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상황이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접수한다는 게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잘 주워가라. 절대 방생하지 말고 끝까지 품고 살아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협의이혼을 했고 저는 그 대가로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남편은 곧장 수경이네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았죠. 저는 제 소유가 된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놓고 팔았습니다. 굳이 거기 더 살고 싶지도 않았고 대출도 남아 있었기에 그냥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팔아버리고 대출 정리하고 난 뒤에도 저에게는 꽤 많은 돈이 남았죠. 저는 그걸로 좀 작은 평수의 집을 구했고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박은 절대 못 고친다는데 남편과 수경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론 수경이네 친정이 돈이 많으니 도박꾼 사이 잘 수습하며 데리고 살겠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빨리 그 두 인간들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저랑 이혼하고 3개월 만에 수경이와 남편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혼이든 뭐든 남편의 중독이 어디 가겠나요? 오히려 돈이 많아지니 더 심해졌겠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핑계로 수경이에게 돈을 타냈던 모양이고 그 돈은 다 도박으로 날린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같이 사는 수경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요. 소문으로는 남편이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수경이도 뒤늦게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사왔다는 걸 깨달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치료라도 받게 한 것 같은데 그 뒤의 근황은 한동안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수경이네 카페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둘은 이혼 소송 밟고 있다고요. 수경이네 카페도 전 남편 도박빚 때문에 넘긴 것 같았고 그 일로 수경이는 전 남편을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속 시원하다 못해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도박장을 드나드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은 앞에서는 안 간다고 해도 결국 또 도박장에 갔고요.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니까요. 가뜩이나 이혼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수경이가 그런 전 남편을 굳이 웃돈까지 주며 데리고 간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만약 제가 전 남편과 계속 살았더라면 제 인생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잘못하면 인생이 몰락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으로서 평생 동안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물귀신처럼 제 인생까지 같이 망가뜨리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전남편처럼요. 그걸 몸소 체험했기에 더더욱 재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경이와 전남편은 여러 소송들로 다투고 있는 것 같고 전남편의 빚 때문에 수경이네 친정도 휘청한다고 들었는데 수경이의 선택 때문에 수경이네 부모님까지도 힘들어진 거죠. 어쩌겠나요. 어리석은 데다 못되기까지 한 본인이 선택한 길인데요. 그 옛날 자기는 인기가 없다며 우는 수경이에게 남자 말고도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느냐.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라라고 했었죠. 수경이는 센스도 좋았고 부모님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만큼 재력도 좋았었습니다. 본인이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었던 인간이라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본인이 가진 것까지도 그렇게 바닥에 다 뿌리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2번이나 놓쳤다고 생각한 그 남자. 결국 그 남자가 본인에게도 최악의 인연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은 어떤 심정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